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은 4편의 명작 동화와 수면음악으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눈은 살포시 감고 소르륵 잠들어 보아요. 구독, 좋아요는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황금 거위.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세 아들을 둔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 형제는 성격도 외모도 각자 달랐지요. 꾀만 부리고 게으른한 두 형과는 달리 막내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예전처럼 힘이 없어진 나무꾼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나무를 하기엔 난 너무 늙었구나. 이제 네가 좀 나서야겠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 큰아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도끼를 들었어요. 못 이기는 척 나무를 하러 나가려던 큰아들에게 나무꾼의 아내는 먹음직스러운 팬케이크와 향긋한 포도주를 챙겨주었지요. 큰아들이 숲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난쟁이 할아버지가 불쑥 나타나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내가 배가 몹시 고파 그러니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아니,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빵은 저 혼자 먹기도 모자란다고요. 심술궂은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난쟁이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큰아들은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끼질을 시작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도끼가 미끄러지면서 팔을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아유, 팔이야. 큰아들은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나무꾼이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 둘째야, 형이 아프니 오늘은 네가 좀 다녀오너라. 둘째 아들도 썩 반갑지 않은 얼굴을 하며 입을 삐죽거리며 도끼를 겨우겨우 챙겨 들고 나섰지요. 나무꾼의 아내는 둘째가 행여 배고프지 않을까 맛있는 팬케이크와 포도주를 싸주었어요. 투덜투덜 터벅터벅 둘째 아들이 숲을 들어서자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내가 배가 고파 그러니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둘째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난쟁이 할아버지를 본 채 만 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그늘에 앉아 포도주와 팬케이크를 먹고 난 후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높이 쳐든 도끼를 나무에 찍는 순간 손이 비껴나가면서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지요. 둘째 아들은 잘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곁에서 그 광경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아직은 어리고 몸도 약한 막내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나무를 해올게요. 아이고 막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너희 형들도 못하는 일들을 어린 네가 어찌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나무꾼이 걱정스럽게 말렸지만 막내 아들은 자신 있는 눈빛으로 꿋꿋하게 도끼를 챙겼습니다. 얘야, 며칠 나무를 못한 탓에 집에 이거밖에 없구나. 나무꾼의 아내는 막내 아들에게 딱딱한 식빵 2조각과 시큼한 오렌지 주스를 싸주었어요. 막내 아들은 불평 없이 감사의 인사를 하며 음식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은 한참을 걸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의 눈앞에 무언가 불쑥 나타났어요. 내가 배가 고파 그러니 빵 1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바로 그 난쟁이 할아버지였어요. 좋은 걸 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진 건 딱딱한 식빵 2조각과 시큼한 오렌지 주스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그야 물론이지. 함께 먹자꾸나. 난쟁이 할아버지와 막내는 풀밭 위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막내가 싸온 음식을 펼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딱딱한 식빵 2조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콤한 팬케이크로 변해 있었고, 시큼한 오렌지 주스는 꿀보다도 달콤한 포도주로 변해 있었지요. 난쟁이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음식이 이렇게 변한 거란다. 자자, 어서 먹자꾸나. 막내 아들과 난쟁이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얘야, 네 덕분에 배불리 잘 먹었구나. 그럼 이제 저 나무를 베어보렴. 저기 내 선물이 있을 게다. 어디요? 저기 큰 나무 말씀이신가요? 막내 아들이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느새 난쟁이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은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그 나무로 다가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도끼질을 한 후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찬란한 빛에 눈이 부셨답니다. 눈부셔. 세상에, 저게 뭐지? 황금거위잖아. 막내는 황금거위를 꼭 끌어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황금거위를 떨어뜨릴까, 황금거위가 다칠까 조심조심 귀하게 걸어갔지요. 천천히 조심조심 걷다 보니 어느덧 해는 저물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막내 아들은 근처 여관으로 향했어요. 저 하룻밤 묵어가려고 합니다. 여관집 세 자매는 막내 아들의 품에서 빛나는 황금거위를 보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황금거위잖아. 저 깃털로 내 모자를 장식하면 멋지겠는걸? 그 세 자매는 욕심 많기로 유명했지요.
막내 아들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황금거위도 곤히 잠들었어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세 자매 중 첫째가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조심조심 거위의 날개를 잡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첫째의 손이 거위에 철썩 붙어버렸지 뭐예요. 바로 그때 둘째도 황금 깃털을 뽑으러 들어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언니의 손을 떼어내려던 둘째의 손도 철썩하고 달라붙어 버렸지 뭐예요. 첫째와 둘째는 황금거위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셋째가 나타났어요. 셋째야, 이쪽으로 오지 마. 이리로 오면 너도 여기 달라붙어 버릴 거야. 언니들의 말에 셋째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나 몰래 언니들만 깃털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결국 셋째까지 언니의 등에 철썩 달라붙고 말았지요. 세 자매는 꼼짝없이 황금거위와 함께 하룻밤을 새웠어요. 아침에 눈을 뜬 막내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막내 아들 역시 황금거위에서 세 자매를 떼어낼 수가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막내 아들은 황금거위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거위 뒤로는 세 자매가 줄줄이 엮여 있었어요. 아야, 야, 내 다리 밟지 마. 내 다리가 긴 걸 어떡해. 세 자매는 막내 아들을 따라 질질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막내 아들은 밭 한가운데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이런 흉측한 장면을 보았나. 어서 놓으십시오. 목사님은 호통을 치며 셋째를 떼어놓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목사님의 손도 달라붙고는 꿈쩍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떨어지지? 누가 좀 떼어줘요. 그때 교회의 종지기가 나타나 그 모습을 보았어요. 목사님, 어딜 그리 급하게 가세요? 종지기가 목사님의 옷을 붙잡자 이번에도 자석처럼 철썩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때 두 농부 부부가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누가 좀 떼어주세요. 두 농부는 영차영차하며 종지기를 끌어당겼지만 떼어내기는커녕 같이 찰싹 붙어버렸습니다. 한편 그 나라의 왕에게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보석보다도 귀한 공주였지만 왕은 공주를 보며 늘 걱정했어요. 공주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공주의 얼굴을 웃게 할지, 웃음꽃을 피울 수 있을지가 왕의 큰 고민거리였답니다. 왕은 고민 끝에 온 나라 안에 방을 붙였습니다. 공주를 웃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는 방이었지요.
길을 가던 막내 역시도 그 방을 보았습니다. 오? 이보다 웃긴 일이 어디 있겠어. 어디 나도 한번 가보자.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위를 뒤에 줄줄이 매달린 사람들을 데리고 성 앞을 달려갔습니다. 아유, 내 발 밟지 말라니까. 내 다리가 이렇게 긴데 어떡해. 조용히 좀 해요. 안 그래도 정신 사나운데. 웅성웅성 줄을 지어 따라가는 사람들을 본 공주는 배를 움켜쥐고는 웃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공주가 웃는 모습을 본 왕은 깜짝 놀라며 몹시 기뻤어요. 아니, 드디어 공주가 웃다니. 공주의 웃음소리에 황금 거위에 붙었던 사람들이 스르륵 하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막내 아들은 성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왕에게 말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비실비실거리는 막내 아들을 본 왕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이런 볼품없는 녀석에게 우리 공주를 줄 수 없지. 왕은 막내 아들을 쫓아낼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이 보아라. 창고 가득 쌓여있는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때 공주와의 결혼을 승낙하겠노라. 왕은 일부러 무리한 일을 시켰던 것이지요. 막내 아들은 걱정스럽게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때 문득 난쟁이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그 난쟁이 할아버지라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막내 아들은 한달음에 얼른 숲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난쟁이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숲을 헤매던 다음 슬픈 표정의 한 남자가 나무를 베었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아저씨,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서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슬픈 얼굴을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포도주를 마셨는데도 여전히 목이 말라. 왜 이렇게 목이 마르는 것이지? 나 좀 도와줘. 막내 아들은 남자의 손을 잡고 신나게 뛰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포도주를 실컷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성에 도착한 막내 아들은 슬픈 눈을 한 남자를 데리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창고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포도주 통으로 달려가 벌컥벌컥 포도주를 마셨어요. 높이 쌓여있던 술통은 금세 텅 비어버렸습니다. 막내는 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공주님을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여전히 막내 아들이 못 믿어왔어요. 우선 산더미같이 쌓은 빵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결혼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막내 아들은 다시 숲으로 가보았습니다.
나무를 베던 그 자리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찌푸린 얼굴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지요. 왜 그렇게 허리띠를 꽉 쥐고 계세요? 바닥 가득 구운 빵을 먹었는데도 꼬르르 소리가 멈추지 않으니 어쩌지? 막내 아들은 그 남자를 데리고 성의 뜰로 왔습니다. 그곳에는 나라 안의 밀가루를 모두 가져와 구운 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자, 마음껏 드세요. 전부 당신 거예요. 남자는 그 많은 빵들을 단숨에 집어먹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빵을 순식간에 모조리 해치워버렸지요. 이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억지를 부렸어요. 땅에서도 물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배를 가져오너라. 그럼 결혼을 허락하겠노라. 막내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 자신이 없었지요. 착한 막내 아들아, 잘 있었느냐? 바로 그 난쟁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단다. 네 덕분에 포도주와 빵을 실컷 먹었으니 아주 특별한 배 하나를 선물하마. 그리하여 막내 아들을 태운 배는 푸른 들판을 쌩쌩 달려 성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정말 굉장한 배로구나. 왕은 막내 아들을 다시 보았어요. 좋다.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노라. 그렇게 막내 아들은 아름다운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공주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꼬마 삼바와 호랑이.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한 부부와 그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삼바였어요. 소년의 8번째 생일날 엄마 아빠는 삼바에게 줄 생일 선물로 어떤 선물이 좋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엄마는 작고 예쁜 빨간 외투와 파란 바지를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삼바의 아버지는 예쁜 초록색 양산, 그리고 진홍색 밑창이 깔린 작고 귀여운 자주색 신발을 주었습니다. 삼바는 자신의 8번째 생일날 받은 뜻깊은 선물이 무척 마음에 들었지요.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옷과 신발을 입은 삼바의 모습은 아주 근사했고 삼바의 몸에 꼭 맞았습니다. 신이 난 삼바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빨간 외투와 파란 바지를 입은 삼바는 자주색 신발도 신고 초록 양산을 들고 당당하고 힘차게 집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따라 삼바의 발걸음은 더욱더 가벼웠지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러 숲으로 나가긴 했지만 얼마 못 가 그만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고 말았답니다. 깜짝 놀란 삼바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무서워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꼬마 녀석 잘 만났다. 아유,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었는데 내 점심 식사로 딱이겠는걸. 한동안 두려움에 떨던 삼바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호랑이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대신 제가 입고 있는 이 빨간 외투를 호랑이님께 드릴게요. 이 외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뿐인 외투랍니다. 삼바가 침착하게 말했지요. 호랑이는 난생 처음 보는 빨간 외투가 은근히 마음에 들었답니다. 만약 그 빨간 외투를 자신이 입는다면 이 숲에서 가장 멋진 호랑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하고 들었답니다. 좋아. 이번에는 널 살려주마. 그러니 빨리 그 외투 내놔. 호랑이는 빨간 외투를 받아들고는 흡족해하며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한동안 두려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던 삼바는 정신을 겨우 차린 뒤 다시 길을 걸어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다른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어흥, 잘 만났다. 꼬마야, 널 잡아먹어버릴 테다. 호랑이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멋진 파란 바지를 호랑이님께 드릴게요. 호랑이는 삼바가 입은 파란 바지를 보자 탐이 났답니다. 오, 꽤 멋진걸? 좋아, 네가 입고 있는 그 파란 바지 빨리 내놔. 호랑이는 삼바의 파란 바지를 뺏어 입고 뽐내며 말했어요. 오, 딱 맞는걸? 이제 내가 이 숲에서 가장 멋진 호랑이라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빨간 외투와 파란 바지를 호랑이들에게 빼앗겨버린 삼바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터덜터덜 숲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호랑이가 삼바 앞을 지키고 서 있었지요. 어흥, 꼬마야, 먹음직스러운 꼬마야. 숲을 혼자 걸어가다니 내가 오늘 널 잡아먹어버릴 테다. 호랑이님, 제발 절 살려주세요. 대신 제가 신고 있는 이 예쁜 자주색 신발을 호랑이님께 드릴게요. 이 자주색 신발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귀한 신발이랍니다. 호랑이는 자주색 신발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자신의 발은 4개인데 꼬마가 준다는 신발은 2개밖에 없어 자신에게 그 신발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난 그 신발이 필요 없다. 꼬마야, 난 발이 4개라 나한테는 그 신발이 모자란다고. 아, 그거라면 걱정 마세요. 제 자주색 신발을 발에만 신는 게 아니라 호랑이님의 멋진 2개의 귀에 쓰시면 호랑이님의 모습이 더 위엄있고 근사해 보이실 거예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디 한번 써보자. 얼른 벗어봐. 호랑이는 삼바가 벗어준 예쁜 자주색 신발을 귀에 걸어보고는 어깨가 으쓱거리며 말했습니다. 오, 귀가 아주 묵직하니 좋은데? 이제 내가 이 숲에서 가장 멋진 호랑이야. 그렇게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자신의 외투, 바지, 그리고 신발까지 모두 빼앗겨 버린 삼바는 이제 더 이상 걸어갈 기운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어디선가 다른 호랑이가 나타났지 뭐예요. 그 호랑이 역시 꼬마 삼바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 거렸답니다. 살려주세요. 호랑이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초록색 양산을 드릴게요. 네 발 모두 땅을 짚고 걸어다니는 자신에게는 그 양산이 필요 없다고 호랑이가 말했어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호랑이님. 이 양산을 호랑이님의 길고 튼튼한 꼬리에 묶고 다니신다면 호랑이님이 어디를 가시든 뜨거운 햇살도 막아주고 비가 와도 호랑이님을 보호해 줄 거랍니다. 삼바의 이야기를 듣자 널찍하고 숲과도 잘 어울리는 초록 양산이 호랑이의 마음에도 쏙 들었답니다. 호랑이는 삼바의 말대로 꼬리에 초록 양산을 묶어 쓰고는 자신이 숲속에서 가장 멋진 호랑이라고 말하며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엄마 아빠에게 받은 생일 선물을 모두 빼앗겨 버린 꼬마 삼바는 너무나 허탈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엉엉 울며 집으로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숲 어딘가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삼바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지요. 이제 난 어쩌지? 더 이상 호랑이에게 줄 물건이 없는데 이제 나는 호랑이에게 정말 잡아먹히는 걸까? 삼바는 바로 옆에 있는 야자나무 뒤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호랑이들이 한데 모여 삼바에게 받은 옷과 신발, 우산을 들고 서로 자신이 더 멋진 호랑이라며 우기고 뽐을 내고 있지 뭐예요. 내가 바로 이 숲속 최고 멋쟁이야. 말도 안 돼. 내 귀에 달린 자주색 신발 안 보이나? 이 숲에서 이렇게 멋진 귀걸이를 달고 있는 호랑이는 나밖에 없다고. 참 어리석은 친구들을 만나 내 꼬리에 달린 양산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천조각 따위와 내 양산을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니 귀한 양산을 들고 있는 내가 바로 최고의 호랑이라고. 호랑이들은 그렇게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더니 비로소 옷과 신발, 양산을 모두 내팽개치고는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고 상처를 내고 위협했지요. 삼바는 그런 호랑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님들, 이 옷과 신발 양산을 제가 다시 가져가도 될까요? 하지만 호랑이들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느라 삼바가 하는 말에는 신경을 쓸 수 없었답니다. 싸우느라 정신없는 호랑이들이 벗어둔 자신의 옷과 신발, 양산을 살며시 챙겨 입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으르렁거리며 싸우던 호랑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정신없이 제자리를 돌던 호랑이들은 결국
모두 그 자리에서 몸이 녹아버리고 말았답니다. 녹아버린 호랑이들은 버터가 되었고 야자나무 밑으로 흘러와 큰 웅덩이가 만들어져 그 웅덩이는 버터 웅덩이가 되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삼바의 아버지는 야자나무 근처를 지나다 버터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아니, 이게 뭐지? 귀한 버터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네. 정말 신기한데? 이 버터를 가져다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면 딱이겠는걸? 아버지는 버터를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버터를 본 어머니는 저녁에 팬케이크를 구울 때 사용하기에 좋겠다는 말을 했지요. 어머니는 밀가루와 우유를 이용해 팬케이크 반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져온 버터를 듬뿍 넣어 팬케이크를 구우셨지요. 삼바는 그 어떤 음식보다 그날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저녁 식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답니다. 삼바의 가족들은 어머니가 구워놓은 고소한 팬케이크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지요. 힘든 모험을 했던 삼바는 특히 더 배가 고팠고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팬케이크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삼바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행복했지요. 브레멘 음악대. 브레멘 음악대는 그림 형제가 쓴 명작 동화입니다. 늙고 힘이 없어진 동물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버려지게 되지만 다시 기운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동화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롭게 펼쳐지는 그들의 희망찬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아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나귀는 나이가 많고 이젠 늙어버렸지만 평생을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고 주인의 농사일을 열심히 도왔지요. 그는 여전히 농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당나귀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늙은 당나귀는 더 이상 농사일을 도와줄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본 농부는 안타깝게도 당나귀가 게으르고 쓸모없는 존재라며 구박하고 발길질을 해대곤 했어요. 일도 못하는 녀석이라며 더 이상 먹여 살릴 이유가 없다고 당장 내다 팔아야겠다며 농부는 화를 내며 당나귀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당나귀는 농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이대로 팔려나갈 수는 없어. 그리하여 당나귀는 깊은 밤이 되길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고 마구간을 뛰쳐나온 당나귀는 숲으로 뛰어들어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숲속에서 한숨 돌린 당나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난 브레멘으로 가야겠어. 그곳으로 가서 음악가가 되어야지. 음악가가 되면 축제가 열리는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악기를 연주해 줄 거야.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을 음악을 하며 살아야겠어. 당나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마구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브레멘으로 떠나기로 마음먹고 길을 걸어갔지요. 한참을 걷던 당나귀 앞에 기운 없이 축 처져 길바닥에 뻗어 있는 몸집이 큰 개 한 마리를 보았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이고, 이제 나는 늙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내 주인이 나를 숲속에 버리고 갔어. 이제 나는 갈 곳이 없어졌단다. 기운 없이 겨우 대답하는 개를 보자 당나귀는 자신의 처지를 닮은 개에게 마음이 갔지요. 나는 지금 독일에 있는 브레멘 음악대로 가는 길이야.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축제가 열리는 곳에 가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려주며 살아가려고 해. 어때? 너도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오, 거참 멋진 계획이다.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어. 그리하여 이제 브레멘으로 향하는 여행자는 2인조가 되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둘이 된 당나귀는 훨씬 더 기운이 났습니다. 버려져서 슬픔에 잠겼던 사냥개도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든든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던 2인조는 슬픈 눈을 하고 길가에 앉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당나귀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고양이야, 많이 슬퍼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난 이제 늙어버려 더 이상 예전처럼 날렵하게 지도 못 잡고 먹이만 축낸다고 주인이 나를 문 밖으로 던져버렸지 뭐야. 갈 곳이 없어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라고. 기운 없는 고양이가 늙은 당나귀와 사냥개의 처지와 똑 닮아 2인조는 그 고양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요. 우리 둘은 지금 독일에 있는 브레멘으로 가고 있어. 그곳으로 가 남은 시간을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괜찮다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건 어떻겠니? 당나귀의 말을 들은 고양이의 눈에 반짝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괜찮지. 나는 친구들이 그리웠거든. 너희들과 함께라면 당연히 좋아. 그리하여 이제 2인조가 아닌 3인조 음악대가 되어 브레멘으로 향해 함께 걸어갔어요. 그들은 비록 늙은 동물들이었지만 마음은 신이 나고 기운이 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농가를 지나가는 길에 농장에서 구슬프게 울어대는 암탉을 만났어요. 당나귀가 암탉에게 물었습니다. 새벽도 아닌데 왜 그렇게 슬픈 목소리로 울어대는 거니? 아이고, 나이가 들고 늙어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은 알을 낳지 못한단다. 이젠 더 이상 쓸모없다고 주인이 내일 나를 잡아먹어버린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셈이지. 암탉아,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는 건 어떻니? 우리는
지금 브레멘으로 가는 길이야. 그곳으로 가 음악대를 만들 거야. 함께 가서 멋진 음악대원이 되는 것이 저녁 식사거리가 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멋진 소식이 또 있을까? 너희들만 허락한다면 당장 이 지긋지긋한 닭장을 뛰쳐나가 너희들과 함께 가고 싶어. 그리하여 브레멘으로 향하는 멤버들은 4인조 음악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레멘은 하루 만에 가기에는 너무 멀었지요. 동물들은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 작은 풀밭에 도착했어요. 숲속에는 작은 오두막집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집은 작고 아담했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그곳은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들의 아지트였답니다. 여기에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어. 당나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당나귀가 동물들을 동그랗게 모아놓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쏙닥쏙닥 회의를 끝낸 동물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행동했어요. 먼저 당나귀가 창문 밑에 있는 나무 의자 위에 앞발을 올려놓고 몸을 세웠어요. 다음으로 사냥개는 당나귀의 어깨 위에 올라갔지요. 고양이가 재빨리 사냥개의 등에 올라타고 마지막으로 암탉이 고양이의 머리 꼭대기로 날아올라 앉아버렸지요. 동물들은 당나귀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숨을 죽이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하나, 둘, 셋. 당나귀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나귀, 사냥개, 고양이, 암탉은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 각자 노래를 크게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시끄럽던지 창문이 다 흔들릴 정도였지요. 갑작스럽게 들리는 끔찍한 울음소리에 정신이 쏙 빠진 도둑들은 괴물이 나타난 줄만 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으아, 괴물이다. 어서 도망쳐. 괴물이야, 괴물. 도둑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무 사이 덤불숲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동물들은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도둑들이 남기고 간 저녁을 맛있게 먹었지요. 마치 일주일을 굶은 것처럼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뒤에는 각자 잠자기 편한 곳을 찾아갔어요. 당나귀는 문옆 마당에 쌓여있던 집 더미 위에 누웠고 사냥개는 뒷문 옆에 몸을 쭉 뻗고 누웠지요. 고양이는 난로 앞 양탄자의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웠고 암탉은 지붕 꼭대기에서 밤을 보내려고 슝 날아 올랐어요. 숲속에 숨어있던 도둑들의 우두머리는 오두막집의 불이 꺼진 걸 보고 다른 도둑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빨리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 너 땅딸이 가서 집안을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해. 도둑은 어두워진 오두막집으로 가더니 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도둑은 더듬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으스스한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꽃이 벽난로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의 빛나는 두 눈이 불꽃인 줄 알고 도둑은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불꽃 옆에 웅크리고 앉았답니다. 깊은 잠에서 깬 고양이는 제 눈을 무엇이 찌르려고 하자 슉슉 소리를 내며 도둑을 향해 뛰어올라 침을 뱉고 발톱으로 마구 핥기었어요. 도둑은 겁에 질려 뒷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던 사냥개에게 발이 걸려 꽈당 하고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사냥개가 도둑의 다리를 꽉 깨물어 버렸습니다.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도둑이 겨우겨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도둑은 집더미 옆으로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지요. 집더미를 지나던 찰나 당나귀가 곧바로 도둑의 등을 뻥 하고 사정없이 후려쳤지요. 도둑은 비틀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당나귀는 또 한 번 요란한 울음소리를 냈답니다. 지붕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암탉이 아주 크게 꼬끼요 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도둑의 얼굴을 덮쳐버렸어요. 혼쭐이 난 도둑은 숲속으로 간신히 기어 올라와서 도두막에서 겪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설명했어요. 불타는 눈을 가진 끔찍한 마녀가 난로 옆에 앉아 있었어. 마녀가 나한테 침을 택 뱉고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얼굴을 핥히더니 그리고 마당에 있던 크고 시커먼 괴물이 방망이로 나를 마구 때리는 거야. 또 지붕에 있던 괴물이 저놈 잡아라 하며 나에게 포덕포덕 날아왔다고. 아이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하여 그 길로 도둑들은 겁을 먹고 숲을 떠났고 다시는 숲속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딸이 도둑의 말을 듣고 나머지 도둑들은 괴물들이 너무 무서워 감히 오두막 근처에 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리하여 동물들은 도둑들이 남기고 간 많은 음식과 보물들 덕분에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멀고 먼 브레멘에는 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젠 언제든지 편안하게 먹고 자고 즐거운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의 사자성어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아 노련한 지혜를 발휘한다는 뜻인데요. 많은 세월을 살아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나온 시간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경험과 값진 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푼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사이좋은 다정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소하게 농장 일을 하며 행복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농부 부부가 사는 곳,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슬픈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마녀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슬펐지요. 그 마녀는 만약 아이가 있다면 그녀의 은밀한 힘을 모두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두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에 그 소식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부인은 아이를 가지자마자 아주 심한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운을 잃은 채 시름시름 앓기만 했답니다. 부인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헬쓱해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마녀의 집 정원에 자라고 있는 상추를 발견했어요. 상추는 파릇파릇 탐스럽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아내는 상추를 보자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입속에 스르르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상추는 무시무시한 마녀의 것이므로 먹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부인은 상추를 보고 난 후부터 상추가 너무나 간절히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욱 힘들기만 했답니다. 힘들어하는 부인이 남편은 안타까웠습니다. 부인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여보, 사실은 마녀 정원에 있는 파릇파릇하고 탐스러운 상추가 정말 먹고 싶어요. 상추 한 장만 먹으면 힘든 입덧도 씻은 듯 괜찮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점점 야위어가는 부인이 너무나 걱정되었지요. 남편은 더 이상 그런 아내를 바라만 볼 수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남편이 엄청난 용기를 내었어요. 결국 마녀의 정원으로 몰래 들어가 상추를 따오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해가 지고 온 사방이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녀의 집 높은 담을 넘어 마녀의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 힘든 아내를 위해 상추를 조금만 가져가야겠다. 상추를 한 움큼 뽑은 남편이 서둘러 막 정원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무서운 마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내 정원에서 나의 소중한 라푼첼 상추를 훔쳐가다니 내 모를 줄 알았더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깜짝 놀란 남편은 울먹이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라 입덧도 심하고 몹시 아픕니다. 이 상추를 간절히 먹고 싶어 해서 그만 제가 허락 없이 몰래 정원에 들어왔어요. 큰 잘못인 줄 압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애절하게 용서를 구했지요.
잠시 생각하던 마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의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상 주인이 가져가도 좋아.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너의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가 데려갈 것이야.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할 시에는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새로 태어날 너의 아이까지 모두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라푼젤 상추를 맛있게 먹고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내는 예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마녀와의 약속 때문이었지요. 보석같이 예쁜 딸을 보니 눈물이 저절로 났답니다. 바로 그날 마녀는 어김없이 농부 부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아이를 내놓으라며 협박했지요. 약속대로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갈 것이야. 세상 귀한 것을 주고 아주 잘 키울 테니 염려 말아라. 마녀는 부부의 눈물을 뒤로한 채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녀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어느 깊은 숲 속에 숨겨져 있는 마녀의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그 방으로 아이를 데려갔어요. 마녀는 아기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라푼젤은 마녀를 자신의 엄마로 알고 자라났습니다. 라푼젤은 그 성 꼭대기 방에서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마녀 이외에는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성 꼭대기로는 들어갈 문도 없었고 올라갈 계단도 없이 작은 창문 하나만 나 있을 뿐이었지요. 라푼젤은 오직 그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며 새와 친구가 되어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냈답니다. 라푼젤은 무럭무럭 자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어요. 긴 머리카락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얼굴은 백옥처럼 고왔지요. 마녀는 라푼젤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어요. 마녀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매일매일 빗겨주며 아주 흡족해 했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 라푼젤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 너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이 창밖으로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렸고 성 바닥까지 닿은 라푼젤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마녀는 성 꼭대기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마녀는 매일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성 밖을 오가곤 했지요. 엄마, 왜 저를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성 밖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요. 라푼젤, 무슨 소리? 안 돼. 세상에는 나쁜 인간들이 가득하단다.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널 지키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 절대 이 탑을 벗어나선 안 된다. 이렇게 라푼젤은
성 꼭대기에 갇혀 매일매일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을 보며 노래를 부르곤 했답니다. 특히 라푼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의 노랫소리는 세상 어떤 고운 소리보다도 맑고 아름다웠지요.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라푼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숲속 모험을 좋아하던 왕자는 호기심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깊고 깊은 숲속까지 들어온 왕자는 낯선 성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성 가까이에 다가간 왕자는 우연히 라푼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군. 아니,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지? 왕자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매료되어 자기도 모르게 노랫소리를 따라가게 되었지요. 왕자가 마녀의 성 가까이로 다가가자 성 꼭대기에서 창밖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라푼젤을 발견했어요. 높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라푼젤의 모습은 그 미모가 어찌나 뛰어나던지 멀리서도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났고 왕자는 그 모습을 보고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왕자는 넋을 잃은 채 한참을 라푼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쪽 어디에선가 걸어오는 마녀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마녀를 지켜보았지요. 마녀는 성 아래로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라푼젤, 라푼젤,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 너의 그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마녀가 외치자 성 안에서 긴 황금빛 머리카락이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타고 성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왕자는 라푼젤이 사는 성을 한참 둘러본 뒤에야 자신이 사는 궁궐로 돌아갔답니다. 마녀는 낮이면 라푼젤을 찾아왔고 밤이 되면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몇 날 며칠을 지켜본 왕자는 마침내 큰 용기를 내었어요. 마녀가 없는 틈을 타서 라푼젤이 있는 성 밑으로 걸어갔지요. 그런 다음 마녀가 한 것처럼 라푼젤을 불렀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너의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자 창밖으로 라푼젤의 머리카락이 내려왔어요. 왕자는 머리카락을 타고 라푼젤이 있는 성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어머나, 당신은 누구시죠? 라푼젤은 마녀 이외에 이제껏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왕자를 처음 본 라푼젤은 무척 놀라고 신기하기도 해서 어리둥절하며 물었어요. 왕자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나는 이 나라의 왕자요. 숲을 지나던 중 당신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노랫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것이요. 라푼젤은 친절한 왕자의 모습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다니요. 당신은 정말 용감하시군요. 라푼젤, 당신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왕자와 라푼젤은 서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왕자는 매일같이 라푼젤을 찾아왔고 둘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왕자와 라푼젤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지요. 아름다운 라푼젤, 왜 이 성에만 갇혀 지내나요? 왕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라푼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어머니는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해서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 안에서만 지내게 하는 거라며 라푼젤이 설명해 주었지요. 그러나 왕자는 세상이 위험하기는 하나 세상에는 그보다도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딸을 방 안에만 가두어 두는 건 딸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푼젤은 왕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 기대가 되기도 했지요. 왕자는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아름다운 라푼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도와줄 테니 함께 이성을 벗어나자고 말해 주었어요. 왕자는 라푼젤을 만나러 올 때마다 비단실을 한 타래씩 가져와 그 실로 밧줄을 엮어 그 밧줄이 완성되면 그것을 타고 땅으로 내려가 함께 자신이 사는 궁궐로 가자고 제안했지요. 왕자는 매일 밤 비단실을 들고 라푼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마녀는 어느 날 밤 멀리서 성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마녀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나를 속이고 왕자를 만나다니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 날 마녀는 라푼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라푼젤의 탐스러운 황금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고 라푼젤을 탑에서 쫓아내고 말았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왕자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밤이 되자 비단실을 가지고 라푼젤을 만나러 성을 찾아왔습니다. 라푼젤에게 머리카락을 내려달라는 왕자의 말에 마녀는 라푼젤의 잘린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왕자가 잘린 머리카락을 타고 성 꼭대기에 다다르자 마녀는 잡고 있던 머리카락을 그만 놓아버렸습니다. 왕자는 탑에서 가시덩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시덩굴로 떨어진 왕자는 그만 눈을 크게 다쳐 다시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눈을 다쳐 앞을 못 보게 된 왕자는 라푼젤을 잃었다는 슬픔에 그만 이성을 잃고 절망에 빠져 라푼젤을 찾아 숲을 헤매고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숲에서 라푼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왕자는
노랫소리를 따라 더듬더듬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힘겹게 걸어오는 왕자를 발견한 라푼젤은 한달음에 왕자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요. 그때 라푼젤의 눈물이 왕자의 두 눈으로 흘러내렸고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의 눈이 씻은 듯 밝아져 왕자는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된 왕자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소중한 말을 다시 한번 했답니다. 사랑하는 라푼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 후로 왕자는 라푼젤과 함께 왕자의 궁궐로 돌아왔고 왕자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둘은 성대한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 라푼젤과 왕자는 어여쁜 쌍둥이 딸을 낳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라푼젤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벼라 가족들 일상에도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밤의 소리를 들어봐. 딸깍, 불이 꺼졌어요. 절절용. 아빠는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게 말해요. 따뜻한 침대에 누워 나는 몸을 웅크리고 어둠 속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집안은 온통 고요해요.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뿐. 환하고 싱그러운 아침을 맞이할 생각을 하며 편안하게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끝까지 긴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